잘 만들어진 사극이라는 소문은 들었지만 이제서야 보게 되었어요. 아, 역시 중국 드라마 임무는 뭐니뭐니 해도 양야방으로 시작해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었답니다. 한간에 떠도는 소문은 모두 사실이라는 말씀, 군더더기 없는 깔끔한 전개와 모든 연기자들의 뛰어난 연기력, 의상 소품 하나 뒤질 것 없는 훌륭한 중국 황실 배경 재현은 중국 드라마 제작의 실력을 보여준답니다. 2015년이면 벌써 10년 전이니 지금은 보다 더 업그레이드 되었겠지요. 짠제가 만든 인물 관계도만 보셔도 대충 드라마 이해에는 무리가 없답니다. 등장인물이 꽤 많이 나오지만 누가 누구 편인지만 구분한다면 크게 내용 이해에 상관이 없어요. 관계도만 봤을 때 역시 주인공 매장소의 동지들이 많네요. 누가 봐도 매장소가 이기는 게임이네요. 양야방의 주인공은 임수입니다. 임수는 황제의 외조카이죠.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아버지 임섭 장군, 사촌형 기왕과 함께 역적으로 몰려 몰살당하고 말아요. 역적으로 몰렸으니 당연히 엄마도, 기왕 엄마인 신비도 목숨을 부지할 수 없게 되었죠. 다행히 임수는 아버지의 노력으로 절벽 밑으로 떨어져 눈밭에 쓰러지게 되고 화한독에 걸립니다. 이 독을 가진 벌레가 그를 감염시킨 것이죠. 그가 살 수 있는 두 가지 방법은 독에 중독되어 괴물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은 얼굴, 목소리 모두를 바꾸고 2년이라는 시간을 더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복수를 해야 하기에 임수는 당연히 두 번째 방법을 택합니다. 몸과 얼굴, 목소리 모두를 바꿔서 완전히 딴 사람이 됩니다. 불행이면 불행인데 변하기 전도 잘생기고 변한 후는 더 잘생겨져 있어요. 중후한 멋이 느껴져요. 역시 드라마니깐. 그렇게 양나라 수도 금능으로 병해와 예진이라는 친구와 함께 컴백해요. 매장소라는 이름으로 가지고 강호의 한 종주가 되어서 말이죠. 10년의 세월 동안 어떻게 했는지 한무림 집단의 종주가 되어 있었어요. 그 당시 양야각은 참 특이한 시설이죠. 중국 대륙의 모든 정보를 한 곳에 모아 정보를 파는 곳이에요. 정말 고대 중국에는 이런 시설이 있었을까요? 제목 양야방은 어떤 명단을 뜻하는데 양야각에서 정보의 우선순위를 뽑아서 방을 내나봐요. 강력한 사설 정보 처리 시설인 것 같습니다. 오늘로 말하면 구글 회사 정도 될까요? 이 양야각에서 기린 제자를 얻는 자 천하를 얻을 것이다라는 정보를 양나라 태자와 예왕에게 흘립니다. 여기서 기린 제자는 매장소를 뜻해요. 그래서 태자와 예왕은 매장소를 얻기 위해 매장소 주변을 맴돌나요. 하지만 매장소는 임수 시절 친구 정왕을 자신의 주군으로 정하게 됩니다. 정왕은 정의, 우정, 혀, 충심을 철저하게 지키는 인물이에요. 융통성이 없을 정도로 정의로운 인물이랍니다. 그래서 드라마 보다 보면 몇 번이나 이분 때문에 뒷목 잡게 돼요. 하지만 제일 정의로운 인물이고 장차 기왕과 적염군의 원한을 풀어줄 인물이니 매장소가 그의 밑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정왕과 매장소의 집을 지하 통로로 연결하여 왔다 갔다 하면서 계략을 짜요. 태자의 친모 월기비는 참 애교 많고 간사한 여인으로 나와요. 반면 태자는 멍청한 인물로 묘사돼요. 대신 태자 옆에 영국후라는 머리가 잘 돌아가는 신하가 붙어 있어 지금 태자의 권력을 가질 수 있었지요. 매장소는 이를 포착하고 먼저 영국후를 제거해요. 그렇게만 하면 태자는 자연히 떨어져 나갈 거라고 하죠. 역시나 영국후는 만만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그와 함께하는 무림 세력 천천산장과 얽힌 비밀을 파헤치고 영국후 부인인 장공주의 비밀도 드러나도록 계략을 짜요. 장공주라는 인물은 정의롭지만 어쩔 수 없는 여인의 삶을 사는 분이에요. 그녀의 첫 아들 경혜는 남초왕의 아들이고 이후 영국후와 강요 비슷하게 결혼하여 애 둘을 더 넣고 사는 사람이죠. 그 과정에서 천천산장의 아들은 없애버리는 잔인한 과거도 가지고 있어요. 이것이 만천하에 공개되면서 영국후는 궁지에 몰리게 되고 귀양을 가게 됩니다. 귀양 가기 직전에 장공주에게 모반을 일삼은 일들을 적나라하게 공개하는 서신을 맡겨요. 매장소의 지시에 의해서요. 매장소는 목숨만큼은 보존해 줄 테니 기왕과 적염군을 역적으로 몰고 간 경위를 서신으로 남길 것을 요구했지요. 태자는 영국후를 잃고 스스로 방탄한 짓을 저지르고 폐위됩니다. 이제 남은 왕은 예왕이지요. 예왕도 태자가 되기 위해 모든 고모술수를 다 써요. 심지어는 화약방에 불을 질러 무고한 생명을 없애버리기도 해요. 단지 자신의 권력 입지 강화를 위해서요. 화약방 방화 사건을 조사하고 백성의 눈물을 닦아주려 노력하는 이는 오직 정왕밖에 없었어요. 이 과정에서 정왕은 점차 황제의 인정을 받아가게 되고 정왕의 엄마 정비도
황제의 관심을 얻어가요. 사실 엄마 정비도 보통 인물이 아니에요. 철두철미하고 절대로 서두르지 않으며 누구보다 매장소가 과거 임수라는 사실을 빨리 간파한답니다. 매장소가 임수라는 사실을 끝까지 모르는 사람은 답답한 정황밖에 없어요. 현경사라는 황제 사설 감찰 기구가 있는데 이 현경사도 이 드라마에게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한답니다. 현경사는 황제 특명을 받아 몰래 정보를 조사하고 죄를 물을 수 있는 권한이 막강한 집단이에요. 여기 수장인 하강도 보통 인물은 아니에요. 그는 과거 기왕과 크게 대립한 인물입니다. 기왕은 황제의 사설 감찰 기구는 더 이상 필요 없다고 주장하며 현경사를 폐지할 것을 주장했죠. 여기서 위기감을 느낀 하강은 예왕, 영국후와 손을 잡고 기왕과 적연군을 역적으로 몰아 없애버립니다. 사실 당시 기왕이 능력이 있고 주정이 강해 황제가 큰아들이지만 은근히 위기감을 느꼈어요. 사실 목숨을 걸고 지금의 황제가 된 위양은 의심이 많은 성격이 되었어요. 최고의 권력자이지만 항상 권력에서 멀어질까봐 불안한 상태라고나 할까요. 그래서 황제는 안 그래도 기왕이 눈에 가시인데 황제 자리를 탐하는 태자, 예왕, 하강의 고무술수에 넘어가는 듯 기왕을 제거해버린 거지요. 하지만 기왕은 좋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어요. 막내 동생 정왕은 여전히 기왕을 존경하고 죽음의 구렁텅이에서 살아 돌아온 임수는 뛰어난 지략으로 역적의 죄를 바로 잡으려고 애써요. 정왕과 임수의 됨됨이를 아는 황제 보디가드인 몽통령도 매장소와 뜻을 함께해요. 그렇게 정왕이 떠오르고 예왕은 자신이 둔 무리수에 갇혀 점점 권력을 잃어가요. 시리에 빠진 예왕을 코너에 몰린 하강은 그를 더 자극해요. 황제가 사냥터에 나간 사이 황비를 설득해 군권을 잡고 쿠데타를 일으키라고요. 예왕은 그만 그의 겜에 빠지고 군대를 일으키죠. 하지만 매장소의 기지로 황제는 목숨을 구하고 그 뒤로 더욱더 정왕을 의지하게 되고 예왕은 자신의 친모가 누구인지 황제에게 따져 물으며 스스로 생을 마감해 버리지요. 사실 예왕은 활쪽 공주의 비밀의 아들이에요. 활쪽은 황제가 권력을 잡기 위해 이용당한 가련한 민족이지요. 이제 남은 일은 기왕과 적영군의 역적죄를 뒤집는 일이에요. 황제의 생일 잔치날 영국후가 남긴 서신을 가진 장공주가 참말문을 열고 이어서 운남왕 예황군주, 기황제, 국보원궐, 몽통령 외 모든 신하들이 나서서 황제에게 요구해요. 적영군 사건을 재조사해야 한다고요. 황제는 자신이 저지른 엄청난 죄를 인정해야만 하는 큰 난제에 빠져버리죠. 억지로라도 잊고 싶고 묻어두고 싶은 사건들이죠. 하지만 어쩔 수 없이 재조사를 승낙하게 되고 마지막으로 매장소를 불러달라고 해요. 매장소에게 마지막으로 자신은 간신의 농에 넘어간 것이며 어릴 적 너를 많이 귀여워했음을 언급하며 사과 아닌 사과 같은 말을 하죠. 이에 매장소는 아무런 대꾸 없이 대전을 떠나요. 모든 것을 제자리로 돌린 매장소는 이제 병세가 점점 깊어져 가고 있어요. 사랑하는 예왕 군주와 결혼이라도 하면 좋았을 텐데 그러질 않고 임수로 돌아가서 생을 마감하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대유국이라는 외적이 쳐들어왔을 때 허약한 몸이지만 장수로 출병하며 마지막을 고해요. 사랑하는 예왕에게 마지막 편지를 남기면서요. 내가 생각하는 뛰어난 작품은 스토리의 전개가 딱 맞아떨어지는 퍼즐 조각이라는 점이에요. 퍼즐을 완벽하게 맞추려면 어느 한 조각도 없으면 안 돼요. 이 한 편의 드라마를 보고 있으면 큰 퍼즐 조각을 완성해 나간다는 느낌을 줘요. 어디 필요 없는 조각이 없고 모든 요소들이 제자리에 제 역할을 해서 이야기를 이끌어가요. 그래서 명작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이 드라마가 두 번째로 우수한 점은 권력의 추악한 속성을 잘 표현했다는 점이에요. 권력은 한 번 잡고 나면 내가 이 권력을 잡기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았던 것처럼 다른 이들이 내 권력을 잡을까봐 걱정이 돼요. 지존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항상 남을 의심하고 추궁하게 돼요. 심지어는 혈연으로 이어진 자식의 목숨까지도 앗아가버린답니다. 권력자의 삶은 결코 행복한 삶은 아니라고 생각돼요. 그 모습을 양야방의 황제가 너무나도 잘 보여줘요. 천하를 가졌지만 꿈속에 나오는 신비의 모습에 항상 불안해해요.
간신의 말 한마디에 자신에게 충성을 보이는 신하를 의심하게 돼요. 의심병을 달고 살아요. 이런 황제의 모습을 이영대딩 중국 배우가 정말 연기를 잘했어요. 매장소는 마지막에 황제와 단판 지으면서 천하는 절대로 전하의 것이 아니라고 하죠. 천하는 백성의 것이라고 소리치죠. 백성을 위한 것이어야 한다고요. 그렇게 정의를 추구하는 사람끼리 모여서 결국은 천하를 백성의 것으로 돌려놓는 것이 드라마의 결말이에요. 현실도 드라마와 같이 항상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요? 정의를 추구하는 정왕과 적영군의 충성을 의심하지 않는 여러 대신 신하들이 다 같이 모여 만들어낸 결과예요. 이건 참 현실에서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드라마가 한국, 대만, 중국에서 폭발적인 인기를 끌어나 봅니다. 중국 드라마 임무는 반드시 량야방으로 시작해야 한다는 사실을 이제 량야방을 감상하고 나서야 느껴요. 사실 정치 사극보다는 달달한 로맨스 사극이 더 끌렸거든요. 그래서 일부러 웰메이드 사극 량야방을 잊고 있었어요. 하지만 량야방을 보면서 달달 로맨스는 없어도 매장소의 계략에 어찌나 카타르시스가 느껴지는지 로맨스를 능가하는 힐링 드라마였어요. 그리고 사실 유치하고 조잡한 중국 드라마를 많이 접했는데 량야방을 보고서야 중국도 드라마 제작 실력이 보통이 아니구나를 느껴요. 그리고 사실 의상, 무대, 배경, 그래픽 효과를 보면 어마어마한 차이나머니가 느껴져요. 중국 고장극은 그 규모와 스케일을 본다면 중국만이 만들 수 있는 드라마인 것 같습니다.